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저희가 손실보상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손실보상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자, 그래서 손실보상이라고 하는 것은 적법한 공권력의 행사로 뭐가 발생했을 때, 특별한 희생이 발생했을 때, 자, 공평부담의 원칙에 의해서 보상을 해주는 것을 손실보상이라고 얘기했고, 일반법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일반법이 없기 때문에 일반법이 없으면 이론이 발전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손실보상의 경우에는 이제 이론이 좀 발전해 있는데, 그게 결국은 헌법 23조의 내용을 해석하는 문제다. 그래서 1, 2항과 3항을 나눠서 연결되는 것으로 볼 건지, 나눠서 볼 건지. 그래서 크게는 우리나라 대법원이 따르고 있는 경계이론. 경계이론이라는 것의 핵심은 뭡니까? 자, 경계를 두고, 원래는 원래는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죠. 사회적 제약에 불과했는데 그 희생이 너무 크다. 좀 특별해졌다. 그러면은 경계를 넘어 특별한 희생으로 가는 거고, 그런 것을 우리가 공용침해라고 부르는 거고, 보상 규정이 없더라도 유추해서 보상을 해주는 것이 원칙이다. 이게 이제 경계이론에 해당하는 거고, 분리이론 같은 경우에는 입법자의 보상 규정이 있으면 문제될 건 없습니다. 헌법 23조 3항처럼 공용침해라 인정하고 보상을 해주면 되는데, 입법자의 보상 규정이 없을 때는 이것을 사회적 제약을 뛰어넘는 경우를 비례의 원칙이나 평등의 원칙이 위반되는 거다. 즉 헌법에 위반되는 거다. 위헌이다라고 얘기해서, 자, 위헌 판결이 났으면 수용 자체를 취소 소송하거나, 그렇죠? 아니면 수용에 걸맞는 보상 규정을 만들어서 보상을 해주거나 그런 입법 절차를 거쳐야 된다. 이런 게 우리나라의 헌법재판소의 입장으로서 분리이론에 해당한다라는 말씀 드렸었고, 자, 그리고 네. 그다음에 이제 우리 손실 보상을 해줄 때는 어떤 원칙이 적용이 되냐면 정당한 보상의 원칙, 즉 정당 보상의 원칙이 적용이 되고, 그로 인해서 보상은 사업 시행자가 직접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현금으로 해야 되고, 개별적으로 해야 되고, 사전에 해야 되고, 일괄적으로 해야 되고, 서로 계산하는 건 안 된다. 즉 상계는 금지한다라고 했고, 보상금을 산정할 때는 협의를 통해서 협의가 되었으면 협의 시, 그 다음에 협의가 안 되었으면 재결 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해당 사업으로 인한 개발이익은 고려한다, 안 한다? 고려하지 않는다. 하지만 다른 사업으로 인한 개발이익은 고려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 다음에 개별 공시지가예요? 표준 공시지가예요? 표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다. 문화적인 가치라든가 학술적인 가치와 같은 주관적인 가치는 고려하지 않는다. 자, 그리고 정부가 토지를 수용해감에 있어서 어떤 사람의 토지를 무조건 다 수용해야 되는 건 아니죠. 정부가 필요한 만큼 수용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뭐가 생겨요? 잔여지, 남는 땅이 생기게 됩니다. 그 남는 땅이 종류의 목적으로 사용이 현저히 불가능하다라고 했을 때는 수용 청구나 매수 청구를 할 수 있다라는 것까지 지난 시간에 했어요. 그쵸?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자, 손실보상의 내용 중에서 공용 수용 절차, 즉 수용 절차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용 절차. 자, 국민들의 재산권을 가져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도 있고, 그쵸? 토지를 가져가는 과정, 토지도 포함되는 거니까. 자, 제일 첫 번째로는 자, 사업 인정 과정이 있습니다. 사업 인정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토지를 수용하는 주체를 정해주는 거죠. 그래서 사업 시행자 선정과 비슷한 개념이죠. 사업 시행자 선정, 그러니까 사업을 인정해줬다라고 하는 것은 해당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그 사업자를 선정해줬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강학상 뭐에 해당할까요? 특허에 해당하겠죠. 특허. 너만 이제 사업할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강학상 특허에 해당하는 거고,
당연히 기속일까요? 재량일까요? 재량이겠죠. 자, 사업 인정 과정이 있고. 자, 그러면 사업이 인정되잖아요. 그 다음에는 자, 사업 시행자가요. 사업 시행자가 자, 협의나 수용을 좀 더 공식적으로 하기 위해서 토지 조서라든가 그다음에 물건 조서 자 등을 작성합니다. 자, 협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위해서 자 누가 작성한다? 선정된 사업 시행자가 작성한다. 사업 시행자가 토지 조서나 물건 조서를 작성을 하고 자 뭐를 하느냐 이제 본격적으로 얼마의 땅을 넘길 것인지 협의를 시작하죠. 자 협의라고 하는 것은 어떤 땅을 우리가 수용할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수용에 따른 보상금은 어느 정도이고 이런 걸 협의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협의는 누구랑 하는 거예요? 사업 시행자와 토지 소유자가 하는 거겠죠. 사업 시행자와 토지 소유자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법적으로는 이 협의의 과정은 뭐에 불과하다? 그렇지. 사법상 계약에 불과하다. 누구와 누구 사이에? 사업 시행자와 토지 소유자의. 자, 그리고 여러분, 자, 토지 수용 과정에서 우리 시험 문제에 이런 말이 나올 거예요. 협의 전치주의가 적용된다. 이런 말이 나올 거예요. 협의 전치주의. 자, 여러분 전치주의라는 행정심판 전치주의는 뭡니까? 행정소송을 하기 전에 행정심판을 꼭 거쳐라 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전치주의라는 말은 우리 영어 전치사처럼 영어 전치사는 명사 앞에 놓여있는 품사를 영어 전치사라고 얘기하는 거잖아. 그런 것처럼 우리 법에서 전치주의라고 하면 어떤 행위를 하기 있어서 그 앞에서 해야 되는 행위를 우리가 전치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협의는 꼭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선택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치주의다 이렇게 얘기하면 꼭 해야 된다는 얘기죠. 꼭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즉 이 뒤에 이제 재결이 나올 건데 협의를 거치지 않고 협의를 할 생각을 하지 않고 바로 재결로 가는 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협의를 하는 과정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얘기하면 협의는 뭐다? 필수다라는 얘기야.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거를 법적으로 뭐라고 표현해요? 임의적이라고 해요. 임의사항이 아니라는 거야. 임의사항이. 마음대로 해야 되는 게 아니라 꼭 해야 되는 거다라는 의미에서 협의는 필수적으로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의가 되면 참 좋겠지만 협의가 안 되는 경우도 허다하겠죠, 여러분. 그럴 때 하는 것을 우리가 재결이라고 얘기합니다. 재결. 자, 그러면 재결을 하기 위해서는 물론 토지 소유자가 협의의 내용이 마땅치 않아서 협의의 내용에 불만이 있어서 재결을 원할 수도 있죠. 그렇다 하더라도 항상 재결의 신청권을 누가 갖고 있냐면 사업 시행자가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 시행자를 통해서 재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재결은 누가? 사업 시행자가 누구에게? 자, 토지수용위원회라고 하는 행정청에게 하는 겁니다. 재결에게 신청하는 게 재결이에요. 신청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야, 니네끼리 협의가 안 됐구나. 그러면은 내가 봤을 때는 얼마에 이렇게 수용하면 될 것 같아 라고 결정을 내려줍니다. 결정을 내려줘요. 자, 그래서 자, 강학상 이 재결은 뭐라고 하냐면 강학상
뭐라고 하냐면 이게 강학상 대리에 해당해. 대리. 좀 특이하죠. 그러니까 이 행정청의 사고는 뭐냐면 너희들이 했어야 되는 건데 사업시행자랑 토지소유자랑 니네들이 협의를 했어야 되는데 니네가 못하니까 내가 대신 해줄게 이런 느낌의 재결이에요. 내가 나서서 막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원래 니네들이 해야 되는데 니네들이 협의를 통해서 토지 수용에 대한 보상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정했어야 되는데 니네들이 서로 이견이 있어가지고 못했잖아. 그러니까 내가 대신 해줄게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강학상, 학문상, 대리에 해당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재결을 거치고 나면 이제 화해의 과정이 있겠죠. 자, 요런 과정이 이제 기본적인 과정이에요. 요 5가지 단계가 기본적인 과정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런데 이 재결에 대해서, 자, 불복할 수도 있죠. 나 재결에 대해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어. 보상금이 너무 적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불복 절차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불복 절차. 자, 불복 절차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불복 절차는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자, 왜냐면 뭐에 대해서 불복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나는 나는 보상금의 문제가 아니라 내 땅을 수용해가는 것 자체에 대해서 나는 불복해. 나는 거기에 동의할 수가 없어. 그래서 난 이걸 다투고 싶어 라는 경우도 있고 나는 이제 수용은 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너무 보상금이 적어. 아니 보상금을 너무 많이 줘야 돼. 뭐 등등 사업시행자 입장에서 보면 보상금 너무 많이 줘야 된다거나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 보면 보상금이 너무 적다거나 그래서 보상금을 증가시켜 주세요. 보상금을 감소시켜 주세요. 라는 보상금 증감 청구 소송이 있겠죠. 자, 요 2가지가 있는 겁니다. 요 2가지가. 자, 그럴 때 여러분 잘 보세요. 자, 수용 재결의 자체를 다투는 경우는 자, 전체적인 토지 수용은 공권력의 행사죠. 우월적 지위에서의 공권력의 행사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 그런데 협의가 실패해서 자, 수용을 하겠다는 이 재결 자체를 다툴 경우에는 이거는 재결 자체는 처분성을 갖겠죠. 그래서 재결 자체를 다투는 경우에는 취소 소송으로 가야 됩니다. 취소 소송으로 가야 돼요. 재결 자체를 다툴 때는 취소 소송으로 가야 되고, 자, 보상금에 대한 결정은 실은 사업 시행자와 토지 소유자 사이에서 결정이 돼야 돼. 양쪽 당사자의 법적 관계를 따져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사업 시행자가 우월적 지위에 있는 것도 아니고 토지 소유자가 우월적 지위에 있는 것도 아니고 대등한 지위에서의 법적 주체의 법적 관계를 따져주는 거기 때문에 이건 무슨 소송으로 가야 될까요? 당사자 소송으로 가는 거예요. 당사자 소송의 성격을 갖는 거죠. 그러니까 구분을 해줘야 돼. 불복 절차라고 했을 때는 수용재결 자체를 다투는 건지 아니면 보상금의 증감을 다투는 건지 구별을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그 제소 기간이 좀 문제가 되는데, 자, 여러분 필기했다는 전제하에 밑에 거는 좀 지울게요. 자, 재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재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여러분 532페이지 행정소송에 의한 절차 찾아보세요. 행정소송에 의한 절차.
찾았어요? 자, 보니까 거기 기억번에, 자, 수용재결이 대상인 경우라고 있는데, 거기에 세 번째 줄에 보면, 토지 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재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라고 여러분도 돼 있어요? 60일 지우고 90일로 바꿔줍니다. 60일 지우고 90일. 이게 좀, 저자분이 안 바꾸셨네. 이게 2018년도 12월 31일 날 개정이 됐어요. 날짜가. 2018년도 12월 31일 날 개정이 됐으니까 2년 전? 3년 전쯤에 개정이 됐는데, 자, 60일이 아니라 90일로 바꿔줘야 되고요. 그 밑에 줄에 30일이 아니라 60일로 바꿔줘야 되는데,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요. 자, 근데 이의 신청을 거쳤어요. 자, 이의 신청을 거쳤을 때는 이의 신청에 대한 재결서겠죠? 그쵸? 이의 신청에 대한 재결서 받은 날부터 따져야 되는 거겠죠? 이건 첫 번째 수용 재결을 얘기하는 거고, 그다음 여기서 얘기하는 것, 여기서 재결서는 이의 신청에 대한 재결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자, 그럴 때는 60일이라고 해야 돼요. 시간이 좀 더 주어졌죠? 옛날엔 60일, 30일이었는데 2018년도에 개정이 돼서 90일, 60일로 된 거예요. 90일, 60일. 자, 좀 더 가봅시다. 그러면 수용 재결 자체를 다투는 취소 소송에서 피고는 누가 돼야 될까요? 피고는 당연히 토지수용위원회가 되는 거죠. 재결 자체를 지금 따지는 거니까. 수용 재결 자체를 따지는 거니까 피고는 토지수용위원회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요것도 여러분 이의 신청을 거쳐서 기간은 우리가 제소 기간은 이의 신청서에 대한 재결서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하지만, 자, 소대상은 뭐가 돼야 여러분? 소대상. 이거 거쳤다 하더라도 소대상은 항상 우리는 뭐가 적용돼요? 원처분주의가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자, 이의 신청 재결이 돼야 됩니까? 수용 재결이 돼야 됩니까? 수용 재결이 소대상이 되는 거겠죠. 다시 정리해 보면 수용 재결을 대상으로 토지수용위원회를 피고로 해서 자, 취소 소송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우리가 아직 배우진 않았지만 아마 오늘이나 다음 주 정도쯤에 이제 하게 될 건데, 집행정지, 집행부정지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자, 이건 뭐냐면, 자, 여기 수용재결 자체를 다투는 경우 수용재결의 취소 소송에서는 자, 여러분 집행부정지 원칙이 적용이 돼요. 당연히. 그리고 항상 여러분 집행부정지가 원칙이에요. 자, 집행부정지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소송을 했다고 해서 수용 절차가 진행이 된다 안 된다? 진행된다. 집행은 정지되지 않는다. 네가 소송을 걸었다 하더라도 수용 절차는 계속해서 진행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걸 우리가 집행부정지 원칙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한 3가지 정도만 알아두세요. 아니, 4가지 정도만 알아두세요, 여러분. 자, 첫 번째는 기간. 자, 두 번째는 피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소대상. 그 다음에 또 집행부정지 원칙. 이런 거 좀 챙겨두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이제 보상금 증감 청구 소송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상금 증감 청구 소송은 원고와 피고를 정확히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자, 원고가
토지 소유자입니다. 자, 여러분 법령에는 토지 소유자 및 관계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토지 소유자라고 이해하셔도 됩니다. 자, 토지 소유자예요. 그럼 피고는 누가 될까요? 자, 보상금 증감 청구 소송의 피고는 토지수용위원회가 되어야 될까요? 사업시행자가 되어야 될까요? 이건 사업시행자야. 또 하나, 사업시행자는 피고만 될 수 있을까요? 원고도 될 수 있을까요? 원고도 될 수 있습니다. 너무 많아요. 그럼 피고는 누굽니까? 토지 소유자가 되는 거야.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보상금 증감 청구 소송에서는 여러분 그러니까 누가 등장하면 안 돼요? 토지수용위원회가 등장하면 안 돼요. 왜? 당사자끼리 하는 거니까. 당사자의 법률 관계를 다투는 거니까 토지수용위원회가 들어가면 안 되고. 자, 수용재개를 다툴 때는 토지수용위원회가 피고가 돼야 되는 거고. 정리되죠? 자, 됐습니다. 책 정리 나중에 한꺼번에 하고요. 한꺼번에 하고 이제 마지막 손실보상과 관련한 마지막 테마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손실보상은 정당한 보상이어야 하고 정당한 보상, 즉 정당 보상은 곧 완전 보상을 이야기한다. 그러면 뭐가 완전 보상이냐? 과연 무엇이 완전 보상이냐 관련해서 우리 법리는 이렇게 발전을 해왔습니다. 대인적 보상이 완전 보상이다. 여러분, 대인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자기 재산에 갖는 가치 정도를 판단한다는 전제가 깔려 있는 거예요. 즉, 주관적일까요? 객관적일까요? 주관적이야, 주관적. 그러니까 주관적이면 계속 들쑥날쑥하고 좀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자, 대인적 보상을 처음에 하다가 그 다음에는 대물적 보상의 원리로 법리로 넘어옵니다. 자, 이거는 객관적이에요. 객관적. 그래서 객관보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들어와서는 이것도 부족하다 라고 해서 지금에서 이야기하는 완전 보상은 바로 생활보상이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생활보상. 자, 생활보상, 이게 중요한 단어예요. 오늘 키워드예요. 자, 생활보상. 자, 이 생활보상이라고 하는 건요, 여러분. 생활보상이라고 하는 것은 객관적 보상에 뭔가를 더 준다는 거야. 객관적 보상에 뭔가를 더 준다는 거야. 그러니까, 자, 여기서 이 뭔가, 이게 뭐냐. 이게 뭐냐. 이걸 우리가 네 글자로 뭐라고 부르냐면요. 이주대책이라고 불러요. 이주대책. 자, 우리가 공용 침해하는 재산의 객관적인 정도를 보상을 해주는 겁니다. 원칙이 객관적인 수준의 원칙을 하는데 거기다가 이주대책까지 세워지는 거예요. 이주대책까지 세워지면 자, 생활보상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가 목적이다? 원상회복을 목적으로 한다. 원상회복을 목적으로 한다. 자, 판례상 또 이 원상회복을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생활 재건을 목적으로 한다. 같은 말이에요. 어쨌든 자, 수용이 있기 전과 수용이 있은 이후에 이 사람의 재산권뿐만 아니라 생활 자체에 큰 변화가 있지 않게끔 만들어주겠다. 라는 게 생활보상이라는 개념이에요. 생활보상. 자, 그래서 지금의 손실보상은 생활보상의 개념으로까지 발전을 했다. 여기까지 여러분 보시면 되겠고.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 생활보상의 내용 중에서 자, 여러분 추가적인 게 뭐예요? 이주대책이죠. 그래서 이주대책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판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 법의 논리를 잘 한번 따라와 보세요. 자, 이주대책은 자, 생활보상의 일환이며, 자, 이해되죠? 이주대책이 필요한 것은 이주대책이라 하면 생활보상의 일환이며, 자, 국가의 정책적 배려로서 자, 여기 중요한 말이야. 뭐가 중요한 말이야? 배려라는 말이 중요한 말이야. 배려. 자, 배려라고 하는 건요, 여러분. 배려라고 하는 건 여러분, 어떤 느낌입니까? 아, 누군가 여러분을 배려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죠. 좋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감옥 가진 않죠. 배려하지 않았다고. 그 얘기는 뭐냐면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기야. 배려라는 얘기는 국가의 정책적 배려라고 하는 것은 국가가 좋은 마음으로 너한테 해주는 거다. 이 얘기야. 고마운 줄 알아라. 고마운 줄 알아라에 숨어있는 말은 뭐야? 안 했다고 나한테 뭐라고 하지 말아라. 이런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야기가 이제 발전을 합니다. 그래서 이주대책에 이주대책에 대한 것은 이주대책의 실시 여부는 자, 입법자의 입법 정책적 말 어렵게요. 재량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진짜 이 사람들이 하고 싶었다는 말은 뭐야? 재량이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재량이 뭐야?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주대책을 실시할지 말지는 누가 결정하겠다? 입법자가 결정하는 영역이다. 입법자의 결정이다. 그러니까 그런 입법이 만들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국가가 잘못한 것은 아니다. 왜? 배려니까. 자,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어떤 문제가 도출이 되냐면 이주대책의 대상자로서 여러분 자, 여기서 자, 이제 나오는 법리가 이런 겁니다. 여러분, 이주 대상자는 누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만큼의 마을 하나에 도로가 생겨요. 그러면 이 마을에 10집이 살아. 그러면 이 10집이 이주 대상자죠. 근데 이 10집을 자세히 보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이 10집은 토지 소유자와 뭘로 구성되어 있을까? 세입자로 구성이 되어 있겠지. 세입자. 그럼 세입자도 이주 대상자지. 근데 세입자는 이주 대책의 대상자가 아닙니다. 다시. 그러니까 세입자에게 이주 대책을 마련해 주진 않아요. 왜? 그곳은 그 사람들 게 아니니까. 우리가 세입자들의 재산을 지금 가져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 집주인의 재산을 가져가는 거지. 국가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죠? 그래서 세입자를 이주 대상자지만 이주 대책 대상자예요. 이주 대책의 대상자. 자,
그러니까 세입자들이 난리가 났겠지. 아니, 그러니까 세입자들의 입장에서 한번 또 생각해 볼까? 세입자들의 입장에서는 내가 새 들어 사는 집이 지금 사라지게 생겼는데, 그럼 난 또 어디 이사 가야 되고, 또 전세 구해야 되고 하는 과정에서 비용도 발생하고, 그렇겠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주 대책 대상자에 포함시켜 달라라고 얘기했고, 그것이 포함되지 않는 법률에 대해서 이 법률 문제 있지 않냐라는 제기를 했더니 그 대답이 이겁니다. 이거. 여기서부터 쭉 나와요. 자, 이주 대책이라면 생활보상의 일환이며 그것은 국가가 정책적으로 배려하는 것이고 그래서 실시 여부는 입법자의 재량이기 때문에 세입자 니네의 주장대로 꼭 해야 되는 건 아니다. 하면 좋겠지. 근데 꼭 해야 되는 건 아니다. 이게 이제 현재 판례 입장이에요. 자,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과정을 한번 볼게요. 어떻게 이주 대책을 세워주는지. 첫 번째로 이주 대책을 수립하고 실시하는 것. 그 다음에 이주 대책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이주 정착금을 주는 거. 이주 정착금을 지급하는 거. 그 다음에 자, 요것도 여러분 시험 문제 잘 나오는 포인트예요. 자, 법에서 그러니까 세입자를 이주 대책의 대상자로 포함할지 안 할지는 입법자의 재량이죠. 입법 재량입니다. 입법 법에서. 근데 법에서 뭐 세입자를 거론하지 않고 그냥 어떤 토지 소유자들에게 이주 대책을 해야 된다라는 법이 있어요. 그러면 이주 대책을 수립하고 실시해야 되는 것은 그리고 이주 정착금을 주는 것은 사업 시행자라면 마땅히 해야 될 의무입니다. 아시겠죠? 사업 시행자의 의무예요. 이주 대책을 수립 실시, 그 다음에 이주 정착금을 지급하는 것은 사업 시행자의 의무입니다. 의무. 자, 물론 여러분 이주 대책을 수립하는데 이주 대책을 수립할 때는 사업 시행자가 단독으로 하진 않아요. 해당 지자체장과 협의를 합니다. 근데 이거는 사업 시행자가 꼭 해야 돼. 그런데 이주 대책을 만들어야 되는 것은 의무지만 그 이주 대책의 내용에 구체적인 부분까지도 의무사항인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이주대책, 사업 시행자의 재량에 해당한다, 이거는. 이주대책을, 법에서는 이주대책을 세워라, 시행해라, 이렇게 되어 있지. 이주대책에 어떠어떠한 내용을 포함해라, 이렇게 되어 있지는 않기 때문에 이주대책에 어떠어떠한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들어갈지에 대해서는 사업 시행자의 재량 영역이다라는 겁니다. 자, 됐죠? 이제 마지막 하나만 더 보면 돼. 자, 그러면 자, 이주 대책을 어떻게 하냐? 먼저 첫 번째 대상자가 이주 대책 대상자가 신청을 하지. 이주 대책 대상자가 그러면 두 번째로 사업 시행자가 확인하고 결정합니다. 사업 시행자가 확인하고 결정하고 이 확인하고 결정했을 때 수분양권이 발생한다. 자, 이것도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볼게요, 여러분. 여러분, 수분양권이라고 하는 것은, 자, 내가 살던 마을을 싹 다 밀고 거기에다가 아파트를 줘요.
그러면 거기 살던 사람에 대해서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거기 살던 사람에 대해서 나중에 먼저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를 줍니다. 수분양권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라는 뜻이야. 수분양권. 근데 내가 거기 살고 있었다는 이유로 내가 살고 있었다는 이유로 자, 내가 여기 살고 있었는데 여기 싹 다 밀고 여기 이제 아파트를 짓기로 했어. 내가 살던 자리에 아파트가 들어왔어. 그러면 내가 이 아파트에 대한 수분양권을 가져요. 수분양권은 그게 이제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수분양권을 주기로 했다. 그러면 내가 여기 살고 있었으니까 당연히 나한테 수분양권을 줘야지. 수분양권이 언제 그러면 수분양권이라는 게 왜 중요하냐면 수분양권이라는 권리도 사고 팔 수 있거든요, 여러분. 사고 팔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수분양권이 생기는 것은 내가 거기 살았기 때문에 살았다는 이유만으로 딱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이주대책 대상자, 그러니까 내가 신청을 해야 되고 내 신청을 사업시행자가 확인, 맞습니다. 당신은 수분양권이라고 하는 이주대책의 대상자입니다. 라고 확인하고 결정했을 때 나한테 수분양권이 발생하는 것이지 내가 거기 살았다는 이유로 자동으로 수분양권이 발생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판례가 있어요. 이거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됐습니다. 이 정도까지만 정리하시면 손실보상에서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은 살펴봤다라고 볼 수 있고요. 여러분 잠깐 10분 정도 쉬었다가 우리 교과서 정리하고 그 다음에 소송 파트로 오늘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되셨죠? 자, 여러분이 수업과 관련해서 한 가지 공지사항을 드리면 자, 그저께 대략 제가 어떤 방향으로 수업이 나갈 거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남은 파트는 소송 파트가 남아있고, 소송 파트는 굉장히 중요하죠. 중요하기도 하고, 또 소송 파트는 거의 이제 행정법의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죠. 한쪽 면은 소송, 한쪽 면은 소송 이외의 것들입니다.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공부했던 것은 소송 파트에서 다시 나오게끔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왜 저거? 근데 여러분이 그런 느낌이 들으면 저는 되게 반가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정상적이라면 여러분이 저 얘기 3번 듣는다. 이게 정상이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진도상 이야기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앞부분에서. 진도상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그 진도를 그 진도하기 시작하기 전에 처음에 얘기한 게 있을 거고. 그러니까 3번 들어야 정상인 거예요. 원고 적용 이야기가 오늘 나올 거거든. 그러면 진도상 우리 개인조건권 얘기할 때도 원고 적용 얘기했잖아. 그리고 처음 행정법 시작할 때도 원고 적용 얘기했었고. 3번 들어야 정상인데, 어쨌든 그런 것을 빨리 정리하고 할 텐데, 한 가지 이제 쟁점이 하나가 있는데, 쟁점이 뭐냐면 제가 이제 한 8교시나 10교시 정도면 끝날 것 같아요. 오늘 빼고. 소송하고, 항고소송하고, 심판하고, 당사자하고, 부작위하고, 뭐 이런 것들 좀 정리하면, 한 8교시에서 10교시 정도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그래서 다음 주에 월수하면 되겠다라고 했는데, 변수가 생겼습니다. 수요일 날 모의고사 여러분이 보셔야 돼요. 9월 15일 날 모의고사를 보셔야 돼서, 월수 말고, 근데 이제 목금이, 종강이 될 거예요. 한국사하고 뭡니까? 영어가 종강이 됩니다. 이번 주에. 맞나요? 이번 주 종강이 돼요. 그래서 다음 주 목금은 좀 뜹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월요일 날, 수요일 날은 일단 모의고사 때문에 물 건너갔고, 뭔 말인지 아시겠죠? 월요일 날 4교시를 할 건데, 월요일 날 오전에 이번 주 며칠 날 마지막 수업을 할지, 그러니까 다음 주가 되면 그 다음 주는 여러분 추석이에요. 그러니까 추석 전에 어쨌든 끝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우리 마음도 그렇고 아마 행정학 못 끝낸다는 것 같은데 행정법은 끝냅니다. 행정법은 추석 전에 끝내요. 추석 전에 끝내는데 그래서 이제 월요일 날 그 주 목요일 날 할지 금요일 날 할지 여러분이랑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그때 얘기해서 다시 공지를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어쨌든 다음 주 수요일 날 이제 없는 거죠. 모의고사를 보셔야 되니까. 두 번째, 모의고사를 다음 주에 보는데 어저께 출제를 마무리했고, 그 다음에 출제를 마무리했고, 진도는 어떻게 했냐면 지난번에 제가 행정행위 부관까지 냈어요.
행정행위 부관 다음부터, 즉 행정행위 효력부터 시험 문제 나올 텐데, 그리고 소송을 제가 이제 다음 주에도 좀 진도를 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소송 전체를 담진 않았어요. 그래서 소송과 관련된 문제는 딱 두 가지인데, 두 개 문제밖에 없어요. 근데 되게 기본적인 내용을 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 정도쯤까지 공부한 내용이면 충분히 맞출 수 있을 정도의 기본적인 내용을 담았으니까 여러분들은 손실보상까지 좀 꼼꼼하게 공부를 해주시는 게 좋겠다. 모의고사 잘 보시려면. 두 번째 팁은 모의고사를 잘 보시려면 복수 테스트를 달달 외워라. 복수 테스트를 물론 복수 테스트와 똑같은 문제가 한 40% 정도 있을 거예요. 똑같은 문제가. 근데 그렇지 않은 문제도 포인트를 크게 벗어나진 않았습니다. 이번도 역시 쉽게 냈으니까 시험을 혹여라도 잘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그리고 그 다른 과정에서 좀 얘기하겠지만 이번에부터 상금이나 상금의 성격이 달라지는 거 아시죠? 상금의 액수도 올라가고 이제 상금도 말 그대로 상금으로 드리는, 그래서 여러분의 좀 동기부여 좀 많이 하고자 바뀌니까 행정법 때문에 여러분이 나는 1등을 할 수 있었는데 행정법 때문에 못했다,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려면 복수 테스트를 달달 외워라 라는 팁을 공통으로 드리고, 자, 10분 정도 쉬었다가 손실보상 책 정리하는 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